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 뒤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가 이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최근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코인 표심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를 한 뒤에 10년 동안은 월세로 살다가 10년 후에 최초 분양가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 집의 사업자가 어제 선정됐고 분양가도 공개됐습니다. 어떤 구조로 공급되는 건지, 누가 입주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가 부진한 ETF를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ETF가 상장 폐지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혹시 내가 투자하고 있던 ETF가 어떤 이유로든 상장 폐지되면 나는,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고란경제 전문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가상자산, 암호화폐, 코인 같은 말인데 사고팔고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내년부터, 내년 해봐야 이제 뭐 한 달 남았죠. 네네. 그런데 이걸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뭐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겁니까? 일단 명분은 세금을 걷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라는 예. 거고요. 근데 실상은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2030 세대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예. 일단 정부 입장은 그간 한 번 결정한 과세를 번복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좀 뜯어보면은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경비를 뺀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 예. 라는 원칙만 있습니다.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업계나 이제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을 대충 한 5개로 짚어보자면요. 5개나 돼요? 네. 예. 네. 성실 신고자만 손해본다. 라는 예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해외 거래에서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 간에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 거래를 했어요. 이걸 국세청이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결국 성실 신고자만 그대로 세금 내서 손해보는 꼴인데,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그러다 걸리면 죽는다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히 신고해라. 이게 이제 집이나 주식을 사고 팔면 집은 등기소에 등기해야 되니까 누가 사고 팔았는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 네, 주식도 예탁결제원에 가면 맞습니다. 다 있으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도자기나 그림 같은 건 누가 사고 팔았는지 어디 등록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나 도자기 100만 원에 샀다가 250만 원에 팔았어요라고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래들도 꽤 있을 수 있다, 그 말이군요. 네. 두 번째가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겼는데요.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국세청에 어차피 이제 거래 내역을 다 보고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해외 거래소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가 스스로 1년간 거래 내역 자료를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해외 거래소별로 이 거래 내역을 지원하는데 최근 3개월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최근 6개월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치 거래를 자기가 다 뒤져가지고 보냈던 내역을 다 뒤져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 개인이 그냥 보낸 내역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투자자 스스로 만든 자료를 국세청이 적격 증빙 자료로 인정해 줄지, 이것도 약간 의문입니다. 세 가지가 더 남긴 했는데 세 가지 간단하게 들어볼 말씀드리면요. 거예요. 네, 네. 일단 들어보죠. 네.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 국세청은 거래소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엔 영원으로 처리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많다고 판단하고 세금 무겁게 물리겠다는 뜻일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액 전체에 대해서 그냥 양도 차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영원으로 산 걸로 보고 영원이 아니라면 당신이 입증해라.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코인을 직접 채굴한 뒤에 팔 경우에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은 빼주겠다는 거죠. 네, 근데 전기요금을 요거는 딱 채굴에만 들어간 거야. 예. 요거는 아니야.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집에서 냉장고 집에서 이더리움 돌리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 경비 계산하는 게. 예. 그리고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라서 비거주자는 원천 징수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그 정보에 일일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어제 조세 소위에서 이 법안이 유예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예. 오늘 이제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된 뒤에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세금은 걷기로 했으면 걷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나 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또 젊은 분들의 네. 실제로 한 의원분이 지지를 못 받을 것 네, 같으니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자 네. 18원에 그 후원금이 쇄도했다는 얘기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론을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거면 그냥 여론조사 기관이 정부를 하면 되는데 뭐 그러나 또 선거에 따라서 또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데 말씀하셨던 게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네. 이러면 좀 이건 과세를 하기가 좀 어려울거나 불공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게 1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요.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아예 야,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 뒤집어 엎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버는 소득이 기타 소득이 아니라 주식 투자할 때랑 굉장히 닮아 있다. 음흠. 그래서 주식 투자처럼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 코인까지 주식으로 분류를 해서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하면 이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예. 결손 이월 공제되고 그다음에 뭐 그 5년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요거를 코인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분류를 다시 하자. 네네. 뭐 그거야 개념에 따라서 토론을 할 수 있으나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세금은 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에 대해서 납세자 지금 입장에서는 뭐 큰 변화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근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예. 이건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융이 소관이 되니까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분들은 근데 코인은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아닌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개념도 바꿔야 된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큰 작업이고요. 네. 만약에 그냥 지금 있는 거를 그냥 1년 뒤에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냐면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이에요. 예. 이 부분에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그때까지 잘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살짝. 모든 코인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트코인 같은 곳은 이거의 장점이 누가 누구와 거래했는지가 모두 다 남는다. 그러니 사후의 조작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이다라고 설명분들을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랑 거래했는지를 국세청이 볼 수만 있으면 그거는 빼박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개인 지갑으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지갑의 주소는 아닌데 네. 이 지갑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내가 납세를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오픈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사실 이게 나였어. 어, 봐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 거 다 나오지 않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오나요? 나오는데 네. 그걸 국세청이 과연 조작의 우려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줄지. 네. 근데 그 고민은 1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걸 왜 12월에 얘기를 해요? 바로 다음 달부터 과세하기로 했는데 1년 내내 이유가 있겠죠. 어제 국회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기준을 지금까지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고 팔 때는 1가구 1주택이면 그냥 세금 내지 마세요 하고 그냥 비과세 해주는데 네. 이 한도를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까? 네. 1가구 1주택을 팔아서 판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라고 네. 하는 걸 그냥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감성에서는 야, 내 집 내가 판 건데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세금을 떼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예. 그 마인드의 기준을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9억을 잡았습니다. 그게 2008년에 6억에서 9억을 올려서 비싼 집을 사고 판 게 아니면 그냥 한 집 사고 판 거는 그냥 다 가지세요. 네. 라고 했던 건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잖아요. 그럼 과연 고가 주택이 9억이 맞냐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나왔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하자. 그래서 12억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 원래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9억도 비싼 집이다 그 네,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집값 상승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민심이 좀 안 좋아지니까 아마 전격적으로 처리한 거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예.
이 얘기를 아예 안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꺼내놓고 통과될지 말지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이 9억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거 통과되고 나서 팔아야지 그 전에 팔면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되더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안 팔고 좀 기다리는 쪽에서 그래서 매물이 또 없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던데 양도세 완화 이야기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이거 아주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비싼 집을 사고 판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물리자는 내용의 장특공제 변화도 있었는데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양도세는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장특공제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예. 이건 그냥 네, 흐지부지. 네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토론하시느라고. 박 작가님, 네.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뭐 프로젝트라고 불러야 되나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이다라고 네. 하면서 지난 5월에 일부 발표를 했고 정부와 네. 여당이 조금 진도가 나간 모양입니다. 진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예. 분양가가 공개가 됐고 예,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 선정된 지역이 모두 6곳이거든요. 4곳이 인천 검단, 나머지 2곳은 화성하고 의왕. 예, 인천에 한 4,000호, 나머지 2곳 합쳐서 2,000호. 사업자 선정 안 된 곳이 3곳 있으니까 이 사업으로 공급된 게 대략 한 10,000호인데 네, 어제는 한 6,000호 정도 진행될 곳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분양가가 공개가 됐다라는 게 새롭게 나온 건데 가장 큰 평수가 84제곱미터인데 대략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그 동네 부동산 정보 사이트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시세랑 비슷하거나 살짝 조금 더 비쌉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새 집이니까 조금 좀 좀 비싸기도 하고 예. 요 집 구조가요. 예,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최초에 정해진 분양가의 10%만 보증금으로 내고 예, 10년간은 월세를 내고 살다가 예,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될 때 네. 지금 정해진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도금을 10년간 내든가 아니면 하여튼 잔금을 10년 후에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약은 10년 후에 하고. 아파트를 지금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오를 것을 생각해서 조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네. 정부는 연평균 한 1.5% 주택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하고 이런 분양가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어느 지역에서 공급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 검단 4곳, 인천 검단은 4곳, 네, 예. 화성 그리고 의왕, 의왕, 요렇게. 그 지역에.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명 들어보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네. 약간 복잡해요. 일단은 계약은 하고 네, 다만 잔금은 10년 후에 주십시오. 네. 일단 10%만 계약금 내고 네. 10년 동안 중도금도 없고 네, 그 대신 잔금을 10년 후에 내면 그 사이에 이자만 해도 꽤 되니까 네, 그걸 사실상 월세로 월세죠. 내십시오. 네, 라는 거라면 네, 분양 잔금을 10년 후에 내는 건데 그냥 지금 분양하면 네. 월세 안 내고 그 대신 돈이 부족한 분은 은행에서 빌려서 은행 이자 내면 되는 거니까 네. 10년 후에 잔금을 내면서 월세를 내나 지금 잔금을 내고 그 대신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은행 이자를 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들더군요. 그렇죠. 일단 근데 대출이 안 나올 거고요. 지금 10억이라 그러면 예.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고 이게 지금 들어가는 조건을 보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계속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네요. 그런 뭐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네. 지금 대출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 그 잔금을 밀어주는 거니까 대출 받은 것과 똑같은 네, 느낌도 들고 네, 근데 대출을 막은 것도 정부가 의미가 있어서 막은 건데 네. 이건 또 사실상 그럼 대출을 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라서 물론 가계 그런 것도 부채로는 안 있는데 잡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이 집의 가장 다른 방식은 뭐냐면요. 예.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을 집 사는 사람이 전혀 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최초 분양가가 10억이에요. 10년 후에 10억으로 이 집을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10년 후에 집값이 10억보다 올라갔다. 예. 그래서 그 동네 시세가 20억이 됐다. 예. 그럼 이 집 받아서 팔면 10억 차익 생기죠. 그거 그렇습니다. 제가 고스란히 다 가집니다. 대신에 10억인데 그때 갔을 때 시세가 한 이건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한데 5억이 됐다. 그럴 수도 있죠. 왜 그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5억이 됐다. 예. 그러면 그 집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 제가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을 전혀 또 안지 10년 않습니다. 후에 집값이 네. 혹시라도 떨어졌으면 이 집 안 산다고 물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옵션이 있다. 네,
근데 10년 후에 이제 20억이 돼서 시세 차익을 다 갖는 건 네. 지금 분양 받아도 똑같이 가지시는 거니까 물론 그렇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옵션이 그게 하나 있긴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이스 안 내도 되겠네요. 참. 아, 그러니까 보이스도 안 내고 그 사이에 무주택이니까 네. 청약해도 매우 좋은 거라서 아주 좋은 겁니다. 사실상 내 집은 이미 찜해 놓은 네. 거고 그 사이가 무주택이니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꽤 유리한데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사실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게 맞냐 하는 것도 형평성 논란도 있겠어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상 이 손해는 누가 떠안느냐면 정부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싸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짓는 돈도 주택도시 자금에서 싸게 빌려줄 겁니다. 예. 건설사 입장에서 만약에 미분양이 되면 10년 후에 그 미분양분을 건설사가 떠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손실은 정부가 가져가는 건데 그 손실을 감안해서 땅을 싸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했을 테니 그렇습니다. 특정 세대들에게 정부가 일종의 보조금을 알겠습니다. 주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공공에서 하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청약통장도 사용한 걸로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청약통장 사용은 안 한 걸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추첨입니다. 이건. 한 가지 궁금한 건 건설회사가 집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돈을 일반적으로는 분양을 해서 받는 거지만 지금은 분양가를 10년 후에 받고 네. 10년 동안은 이자만 그러니까 월세만 받으니까 그렇죠. 어딘가에서 목돈이 들어와야 아파트를 지을 텐데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택도시자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를 만들어요. 시행사랑 주택도시자금을 리츠 만들어서 거기서 예. 아마 자금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사가 빌리는 거. 네. 일반 분양은 소비자가 빌리는 거. 네. 나라 전체 부채는 비슷할 것 같은데. 김현우 소장님, 예. ETF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식처럼 거래사 하는 펀드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처럼 펀드를 거래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펀드도 상장 폐지가 돼요? 네, 펀드도 상장 폐지가 되고 다음 달에 상장 폐지가 예고된 ETF가 12개입니다. 네. 사유를 보면 이제 거래가 저조해서 자진 상폐하는 건데 ETF가 설정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설정액이 50억 미만이면 이게 상폐 사유예요. 예.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이걸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중간에 이 증권사들이 AP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주식을 그 ETF 안에 넣고 우리가 ETF 살래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ETF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예. 사람들이 안 찾으면 이거 자체가 없는 거죠. 거래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에는 ETF 안에 쌓인 설정에서 받아가는 보수도 없고, 네. 즉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만들어놨는데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놀이기구는 폐지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없애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없어지고 있는 ETF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놀이기구 나는 우리 집 앞에 있고 좋고 편해서 매일 갔는데 나는 어떻게? 라고 하는 분 있을 만큼 네, 그 ETF를 사서 들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누군가는 계시죠. 그렇죠. 네.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즉 상장 폐지가 되면 네, 그 ETF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주식 종목은 그러면 아유 휴지 되셨습니다. 아유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큰일인데 사실은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ETF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 종목은 네. 상장 폐지의 사유가 대부분 이제 회사가 속된 말로 거의 망해가는 상황, 문제가 있을 때 상폐가 되잖아요. 예. 근데 ETF는 그럴 일은 없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더라도 ETF 안에 담겨진 주식이나 채권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그대로 나눠줍니다. 네. 그러니까 ETF의 가격도 어차피 그 순자산액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추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폐되더라도 문제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상장 폐지될 때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걸 주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엔 탈출하세요라는 기간을 주는데 ETF는 사실 상장 폐지되기 전 영업일까지 그런 정리매매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계속 거래를 하다가 오늘 거래 정지됐네? 그럼 내일 상장 폐지되면서 모레쯤 돈 들어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모레쯤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ETF가 상장 폐지될 때까지 쥐고 있으나 네. 시장에서 파나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예. 다만 ETF가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고 팔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 그런데 ETF를 정리해서 청산해가지고 나눠주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의 세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차이는 없으니까 ETF 상장 폐지된다라는 공시가 뜨거나 안내를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실 일은 없습니다. ETF는 뭔가 부실해져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찾으셔서 그냥 우리 장사 접을랍니다 하는 거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심지어 자산운용사가 망해서 덮는 거라고 하더라도 네. 안전하게 주식이나 채권은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반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5분에 다시 돌아와서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